안녕하세요. 이슈 정유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외 변수, 또 G2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그 중심에는 홍콩 보안법이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30일이었습니다.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홍콩은 민주주의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정책을 할지, 또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중국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꾸며주실지 무국 선생님 바로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이 홍콩 보안법 하면은 정치적인 문제도 되지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금융의 중심지였던 홍콩의 위상이 바뀌지 않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 안 돼. 왜요, 선생님? 우리 정부가 그런 걸 목표를 잡고 만약 그런 게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를 선언했어요, 영국이. 그럼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이야 혼연 일체가 돼서 거기서 그 투자자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파리에 끌어들이려고 대대적인 정책적 이벤트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전력을 집중했거든. 우리 정부 쪽에서는 그쪽을 한 에너지를 못 봤어. 근데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에 있는 금융 그 지식인들을 다 데려오기 위해서 대만도 날리고 우리 옆나라 일본도 오면은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막 이런 정책을 피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게 좀 우리의 경제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게 정책을 주면서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 허브 막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아니 용산이든 여의도든 어떤 지역에 경제 특구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오면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하면 거기서 관심을 좀 가질 텐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고, 오히려 싱가포르나 대만 쪽에서는 벌써 그런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된 것 같고 싱가포르 쪽으로 쫙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국내 사정에 너무 집중하는지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나? 아니,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거. 아니, 시기는 놓친 것 같아. 벌써 그 에너지는 나는 싱가포르 쪽으로 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홍콩 특별법 이후에 그러면 우리 한국 그 교민도 많이 살거든. 그리고 또 영국이나 카나다는 이제 이민법 어떻게 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와라 해서 무슨 지휘 주겠다. 왜냐면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돈 없거나 뭔가 하면 거기서 홍콩에서 눌러 살아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는 실기를 한 것 같고 이미.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만약에 홍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때 투자나 금융으로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어떠한 사고와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기회를 놓쳤다. 그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바뀌는 상황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국의 입장부터 우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홍콩 보안법이라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버린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대외적인 약속들을 다 파기하면서까지 이제 홍콩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게 서방 국가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G2의 무역 갈등에 있어서도 불리한 부분을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왜 중국은 이런 정책을 감행했을까요?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더 크다 생각했으니까. 오히려 중국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중국 정책 의사결정은 어떤 정책 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무슨 소조나 아니면 어떤 우리 같이 이렇게 어떤 테스크포스? 테스크포스 팀에서 대판 싸우는 것 같아. 전쟁하듯이. 중국에서요? 내부적으로. 그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났지. 그럼 일사분리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홍콩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그 태스크포스 팀 그 권력을 가진 시민들끼리의 여러 가지의 자기의 또 권력 파워라든지 또 이게 어떻게 되면 내 지위가 어떻게 흔들 수 있나 아니면 강화될 수 있나 이런 이권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끼리 계속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홍콩의 홍콩러가 한 75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중국 정부에 반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가라. 그거 일단 나가는 거 허용해주고 홍콩에서 나가는 거를 그리고 홍콩이 이제 그 특별보안법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전체적인 인민을 단합시키는 어떤 계기로 코로나하고 미중 간에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국가 안보, 안전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옛날 청나라 시대 때 임칙서 해갖고 저 서태후를 해서 그 홍콩에 영국하고 싸웠다 졌거든. 네. 그래서 홍콩 섬을 강제로 뺏긴 거를 이제 거의 뭐 한 200명 만에 내가 이제 거의 다시 원 상태로 1997년 7월 1일에 영국으로부터 받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완전히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2045년인가? 네. 84년에 영국 공동선언을 통해서 50년간 어. 홍콩의 자율성을 유지하겠다라는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2047년 7월 1일까지 홍콩인에 의한 지배, 항인 치약, 영국이 만든 시스템을 유지한다. 일국양제, 중국의 간섭, 자치를 뭐 하지 않는다. 고도자치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일단 앞당겨서 이번에 홍콩 특별보안법이 그거를 앞당긴 걸로 판단하고 이제는 일국 양제는 이제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영국이 옛날이긴 하지만 이걸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홍콩 사람들의 반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받았던 건데 중국이 약속을 깨.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하잖아요. 우리 약속을 했는데 영국이 옛날만큼 막 힘이 강하면 너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러기도 애매하고. 지금은 영국은 어떤 면에서는 지는 애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항의하고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영국으로 이민 와 받아줄게 이 정도지 중국 보고 니네들 원상복귀하라 또 군함 일국 갔다가 또 오히려 큰일 나게 큰일 나죠. 그러니까, G2에도 못 끼는데 영국. 그러니까 영국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난 없다? 솔직히 없다. 근데 좀 대외적으로 민망한 상황이긴 하네요. 영국은. 그러니까 계속 항의는 하겠지.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G7을 자꾸 모으는 거겠지. G7. 그리고 G7의 힘에 의해서 중국을 어떻게 좀 뭐랄까 견제하거나 G7도 나는 중국이 저렇게 절정한 거를 판을 엎어버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다 이권들이 이제 유럽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쪽도 중국하고 비즈니스 툴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갈상은 아니어서 이미 나는 홍콩판은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홍콩의 에너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심천 쪽이나 뭐 마카오 쪽이나 홍콩에 갔어?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헐 홍콩 가면 그건 들었어요. 여행 어디 갈까? 홍콩 그거 광고. 홍콩에서 배 타고 마카오로 이렇게 가는 투어가 있는데 이제는 네. 그게 다리로 해서 차로도 건너갈 수 있고 그래서 홍콩 마카오 아니면 홍콩 심천, 홍콩 주아이 이렇게 해서 거기가 하나의 관광 단지 어떤 중심인데 이제는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금융의 허브거든. 홍콩이? 홍콩이 이게 이제 나는 심천이나 상해 쪽으로 심천이 선전이에요. 선전 그쪽으로 그러니까 붙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중심이 이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네,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중국 입장에서 홍콩이 금융의 중심지긴 하지만 이거를 미리 이제 다른 쪽으로 나누기 위한 움직임들을 해왔다라고 해요. 최근에 2년 연속 홍콩의 경제가 역성장을 했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외국인들의 자본 투자도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시아 주변국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1.2% 작년에 올해는 마이너스 5% 예상을 하고 있대요. 경제가 조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걸.
근데 대신 선전 쪽이 오히려 더 많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커지고 있고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선생님 말씀은 중국이 홍콩 대신 선전을 음. 홍콩처럼 키우면서 조금 더 금융의 중심지라든가 뭐 홍콩이 했던 역할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완전 대책이보다는 이제 이런 거지. 중심과 주변. 지금 보면 이제 중심이 홍콩, 심천이 주변인데 이제는 심천이 그러니까 갔다에서 주시장을 보면 홍콩 시장이 있고 항생, 홍콩 한산 심천 지수가 있거든. 심천이 왕, 여기가 신하, 홍콩이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두 가지를 그래도 계속 유지하는데 중심의 센터를 심천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홍콩은 약간 유흥, 관광, 뭐 약간 요런 걸로 좀 유통 그리고 중간 허브 공항에 물류의 뭐 요렇게 써 먹고 금융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심천으로 빼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홍콩을 약간 관광 쪽으로 두고. 관광, 유통, 물류. 왜냐면 홍콩 이 허브거든 어떤 면에서.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연구를 해온 부분에서 저도 그래서 그럼 신천 쪽으로 선전 쪽으로 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 자유롭게 무역이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홍콩이 지금까지는 자유태환제여가지고 그 미국이 그 자유롭게 달러를 홍콩 달러를 바꾸는 거를 허용을 해줬잖아요. 홍콩에 한해서. 그래서 중국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통화 위안화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는데 이 선전은 완전 태안이라서 중국 금융당국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당연하지. 그러면 중국이 너 우리나라 와서 영업하려면 더 나를 이렇게 따라야 돼라는 그런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미국의 영향력을 없애면서 좀 그러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 그리고 이제 미국이 특별주의를 폐지하면 이제 홍콩 패그제가 이제 위험한 거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달러 위안화 이걸 잘 조절하면서 미국이 공격할 때 이거를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앞에 공격할 때 이게 그 뒤로 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그렇죠. 구멍을 만드는 건데. 그게 홍콩이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을 키우기 전까지 계속 그걸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공격하겠지만 중국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갖다 해서 홍콩 패그제를 바로 폐기하고 위엔화를 합병하고 이러려면 한 10년에서 20년? 그 정도 기간 동안은 계속 금융을 계속 그 사이즈를 키우고 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왜 해외에 있는 투자도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도 그렇고 금융계 뭐 JP 모간이니 모간스탠이니 영국의 주요 기업 그 금융계 중심 센터들 헤지펀드들 다 들어오게 만들 것 같아.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JP 모건이 2020년 3월에 중국의 독자 경영권을 가진 합작 증권사를 정식으로 출범했대요. 제일 빨라. 그래서 이미 2018년 4월에 외자로 가능한 증권사의 지분을 51.2%로 올려줬고 중국 정부가 2020년 4월부터는 외자 보유 증권업체 지분 상한선을 없앴대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 증권사들 막 오게 유치를 해서 그럼 이런 부분이 홍콩보다는 선전해서 더 강화시키고 도시로 키우기 위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이미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얘기한 게 외자법. 외자. 외상투자법이라고 해. 해외 기업들이 그러니까 외상투자법은 그 중국이 이 외상투자법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인력 싸다 해갖고 들어가고 이 외상투자법 전에 과거에 바꾸지 않고 무지당했거든. 그게 중국 지분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돼가지고 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고 다 배운 다음에 옆에 공장 싹 지어놓고 싹 빼고 완전히 뻗겨 먹었네. 아주 그리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환경법 뭐 감옥 집어넣고 감옥 집어넣어서 두세 달 동안 싹 회사 나와보니까 싹 없어지고 이래서 망한 분이 많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금융기관에서 이런 외상의 뭔가 지분율을 지분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그러니까 그 법적 차별화가 엄청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뭔가 외상투자법도 개정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앞으로 3년, 나는 이게 굉장히 길 줄 알았거든. 한 2025년에 2030년 정도에 이제 지금 일어날 게 한 10년, 그러니까 금융 제조 2025년부터 먼저 제조나 뭐 딴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2025년에서 35년 사이를 금융 사이즈 키우면서 그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하고 막 이런데 이게 10년 정도 앞으로 훅 온 것 같아. 이 이유 그게 스케줄의 어떤 상황이 그게 홍콩 보안법 때문이다. 홍콩 보안법의 그게 시동이 내가 예상한 그 시간 스케줄을 10년을 확 당긴 것 같은 느낌.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이 지금 뭐 난리가 나니까 이거를 가만히 둘 수 없고 그렇게 하면서 겸사겸사 좀 일정을 땡겼다. 근데 선생님, 나는 그것도 네, 설계한 것 같아. 누가? 그냥 중국 정책 당국이. 뭐 홍콩 보안법을요? 아니? 그 막 소요 사태 이런 거를 어.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강경 진압하고 강경 진압하고 그다음에 어떤 나는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개입한다. 개입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시진핑은 권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정적을 치고 자기 사람을 막 받고 이런 스케줄이 보이지 않게 나는 시진핑 측근의 그 어떤 제갈공명이나 사마이 같은 어떤 그 참모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일정들을 중국이 당겨서 실제로 하고 홍콩보다는 선전을 더 키울 계획이고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도 이제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치. 그 나라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동력이 이어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홍콩을 이렇게 해서 홍콩 금융 중심지가 약해지고 뭐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이러면 동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명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빌미를 준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요? 계속 공격하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면서 그러면 뭔가 타협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계속하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서 앞당기고 우리나라 중국 입장에서 금융 사이즈를 키우면서 이제는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어떤 갖다 해서 중국이 미국하고 대들하고 한 2050년에 생각했던 거를 이제부터 시작해. 나는 그 계기의 트리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정책 당국도 지금은 갖다 얘기해서 경제적이거나 금융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미국하고 맞짱 뜨면 완전히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기를 만든 것 같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인 것 같아. 홍콩 보안법하고 6월 말 기준으로 상해 증시가 그동안 박스였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 근데 선생님 저도 그게 궁금했던 게 미국 시장은 정말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만스닥 얘기가 했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계속 그러다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것도 하나의 계기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주식 시장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중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86년, 7년에 우리 이제 세계화하고 금융 자본을 키우고 뭔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증권사 대형화, 금융기관 대형화 해갖고 그때 대우증권이 한 300억 정도밖에 자본금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10배, 3천억 만들게. 어떡해요? 그러니까 증자 해서 증자를 해가지고? 합작하든 그래갖고 그때 대우증권이 내가 액면가 1,000원짜리가 800원에 거래되는데 요게 3년 만에 진짜 3천억까지 갔고, 진짜 유상무상 내가 무상을 한 서너 번 받아봤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800원이 그 3년 안에 얼마 갔을 때 많이 갔을 것 같아. 5만 8천 원. 800원이요? 와. 그래서 1억 정도가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
그 선생님 중국 시장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훑어보면 은행주가 너무 많은데 결국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해야 지수가 올라가는데 은행주를 어떻게 하면 이게 뭐 기업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성이 있다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대형화 전략이라든지 중국 정책 당국이 이제 그 중국 은행 키우기 작업이 들어간 것 같고 이걸 인민한테 명령한 것 같아. 입금해. 부동산보다 주식사 이제. 근데 우리 동학개미 같이 중국 주식을 사면 은행 증권회사가 있잖아요. 중국도. 근데 왜 은행주가 올라가요? 증권을 사는데 아니, 주식을 사는데? 중국 지수로 올라가면 지금 잘 조사했다며 1등부터 10등 안에 은행이 서너 개 있지. 네. 그럼 은행 주식이 올라가야지. 네. 그럼 은행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에너지를 계속 주겠지. 우리나라 자본금 300억짜리 3천억 만들듯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정책은 대규모 합병이야. 은행 간 합병, 뭐 합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뭔가 그 뭐랄까 혜택을 막 줄 것 같아. 그리고 개미들 중국 개인 투자들 막 사게 하면서 이 사이즈 큰 다음에 내가 받아줄게. 이런 논리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그 짓 하고 있거든. 연준이.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니네들 채권도 사주고 문제 터진 기업도 자금 주차해주고 심지어는 이제는 주식도 사줄까 봐 걱정인데, 이런 개념 같이 이제 중국도 이제는 우리 금융 사이즈를 키워야겠다.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아. 이게 홍콩 보안법과 미국의 특별주의, 그러니까 6월 말 전과 6월 말 후가 나는 중국 정책의 어떤 큰 물줄기에 변화가 엄청난 변곡점이 열렸다라고 보거든.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그러니까 그래프 한번 보면 그동안에는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갸쳐갔는데 요 날이 6월 10일 요 딱 치고 나가는 게 6월 29, 30일이야. 제가 여기 그려왔어요. 딱 치고 나가죠. 근데 선생님 보면 이 중국이 2월 4일에 2685 이때가 코로나 사태 한참 여파 속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고 그 다음에 3월 5일에 좀 올랐다가 3천까지 올랐다가 3월 19일에 다시 한번 2600으로 내려왔다가 계속 찌글 했거든요. 이 사이에 나스닥은 만스닥 올라가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3월 달에 나스닥이 저점이 어디야? 나스닥의 저점은 여기 보면 다우산업지수가 3월, 이거 우리 크게 한번 봐. 주봉이 다우산업지수는 여기 보면 2월 14일 29,560원. 예? 아니지, 다우산업 3월달 저점 얼마야? 여기 눈이 어른거려. 18,000이지. 네. 18,000. 이게 지금 근데 다우지수는 저기 고점을 돌파 못했어. 근데 왜 나스닥만 가요? 나스닥, 광주식, 뉴욕. 기술주 위주로. 기술주의주. 그러니까 나스닥은 우리가 그 보면 여기 보면 얼마까지 빠졌어? 나스닥은 6,800단까지 빠졌거든. 6,800까지. 6,800에서 지금 만을 간 거야. 근데 미국 시장도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상승을 한 거잖아요. 유동성 때문에. 근데 상해 증시 보면 상해 증시 봐봐. 3월 이게 대부분들 다 세계적으로 나스닥이 3월 달 저점이야. 이거 상해 종합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상해 종합 지수는 봐봐. 이번에 3월 달 저점이 2,600이지. 네, 3월 19일. 작년도 저점이 더 낮아. 2,400.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3,100까지 올랐다가 2,600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뒤집어 보면 상해 증시는 코로나 사태 급락할 때 덜 빠졌어. 그리고 그 사이에 덜 올랐어. 갇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2,600에서 3,000 사이에서 계속 갇혀 있다가 6월 말 기점부터 로켓 불었어. 근데 그 이유가 유동성 때문이다. 유동성 아니라 중국 정책, 정부의 명령. 그러면 이 중국 정부가 어떤 명령을 했고 그 내용이 앞으로 우리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잠시 후에 어디에서? 2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